15년 전 형편이 좋지 않아 3개월 된 딸을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맡긴 엄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며칠 후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아이를 가슴에 묻고 지낸 지 15년,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2004년 2월, 전북 익산의 허름한 골목 끝 단칸방. 24살 한지영은 갓난아기 소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내리는 겨울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괜찮아.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어. 지영은 어릴 적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도 행동도 또래보다 느려 늘 좀 모자라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처음으로 딸 소리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세상은 훨씬 더 냉혹해졌습니다. 미혼모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보호자가 있냐? 양육 계획이 있냐? 는 차가운 질문만 돌아왔습니다. 지영의 손가락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해 골목 뒤 폐지를 줍느라 생긴 상처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역 복지센터를 수차례 찾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적장애 2급이면 현장 배치가 어렵습니다. 지영은 매일 밤 소리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더 나은 엄마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따뜻한 집과 배부른 밥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럴 때마다 소리는 작은 손으로 지영의 얼굴을 만지며 웃곤 했습니다. 그 미소가 지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며칠간 아이의 분유를 끊으며 버티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주인이 말했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봐. 큰 교회나 단체에서 사람도 뽑고 거긴 일할 때 많을 거야. 지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소리의 작은 얼굴을 한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선택지를 꺼냈습니다. 주의사랑교회가 운영하는 보육원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뢰받던 교회였죠. 2월 마지막 날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소리의 작은 옷가지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지는 베넷 저고리 하나는 품에 넣었습니다. 보육원으로 향하는 길, 지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박 목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드릴게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가시면 됩니다. 박 목사의 말에 지영은 마음을 조금 놓았습니다. 아이가 최소한 따뜻하고 깨끗한 곳에서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은 여전히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보육원 아기 침대에 딸을 눕히고 돌아서는 순간 딸이 손을 뻗어 지영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마치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라, 엄마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엄마는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지영은 혼자 우는 대신 딸의 양말 한 짝을 품에 넣고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엄마가 되기 위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구로구의 한 분식점 주방. 지영은 하루 12시간 넘게 식기세척과 청소를 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주방 세제에 짓물러 있었고 허리는 끊임없이 아팠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딸에게 돌아가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지영은 소리의 양말을 꺼내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때로는 양말에서 소리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라고 자신에게 속삭이며 아침마다 분식집 할머니는 지영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지영도 이제는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를 받아들였습니다. 모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딸에게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월급날이 되자 지영은 주머니에 동전을 쥐고 근처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습니다. 서울에 온 후 처음으로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전화벨이 3번, 4번 울리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저 지영이에요. 소리, 잘 지내죠? 지영의 목소리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목사의 무거운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 소리가 며칠 전 폐렴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순간 지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은 전화박스 유리창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장례는요? 병원은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영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아이를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다음 말은 그 희망마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만 잊고 앞으로 본인 인생 잘 사세요. 뚝 수화기 너머로 딱딱 끊긴 지영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라 하며 딸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전화부스에서 나오지 못하는 지영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자신의 작은 월세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의 양말을 꼭 쥐고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라를 입술로만 불렀습니다. 어디에서도 그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슬픔을 알아줄 사람도 이해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영의 마음속에는 항상 소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소리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보면 멍하니 서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우리 소리도 저렇게 웃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영을 괴롭혔습니다. 지영은 매년 소리의 생일이 되면 작은 케이크를 사서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딸을 위한 생일 파티였습니다. 촛불을 끌 때마다 소라, 엄마가 많이 사랑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지영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식당 서빙, 청소 아르바이트, 간병인 일까지. 그녀는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소리가 있었습니다. 죽은 딸에 대한 기억은 지영의 삶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과거나 가족에 대해 물을 때면 말을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세상은 변했지만 지영의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 슬픔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서울 관악구 지영은 이제 39이 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서랍맨 아래에는 여전히 소리의 작은 양말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영은 그 양말을 꺼내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한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지금은 성실한 택배기사인 남성과 2년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45살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과거도 묻지 않고 지영이 느리게 말해도 화를 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병원 앞 택배 배달 과정에서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 민수는 지영에게 우산을 나눠주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의 따뜻한 손길이 지영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프로포즈를 했고 지영은 조심스럽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지영은 손을 덜덜 떨면서도 즐겁게 혼인신고 서류를 챙겨 구청 가족관계 등록부 창구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일이 있어 먼저 서명만 해두고 출근했기에 지영은 혼자서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구청 안으로 들어서며 지영은 문득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있었다면 지금 16살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창구 앞에 섰습니다. 혼인신고하러 왔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무원은 친절하게 서류를 받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신분 확인을 위해 과거 기록을 조회하던 공무원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던 그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따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셨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그 아픔이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네, 어릴 때 병으로. 지영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공무원의 표정이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기록이 없어요. 그냥 주민등록 말소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공무원이 넘긴 화면을 통해 이름도 생년월일도 그대로 남아있는 딸의 정보를 보았습니다. 한솔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 상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사망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건가요? 지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15년간 죽은 줄 알았던 딸이 혹시 살아있다면 그 가능성은 지영의 온몸을 떨리게 했습니다.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사망 기록은 없다는 것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지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목사의 말, 소리의 마지막 모습, 15년간의 슬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기록. 혼인신고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지영은 서류를 들고 황급히 구청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소리가 정말 살아있다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15년간의 슬픔과 고통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지영은 그날 밤 민수에게 혼인신고가 잠시 미뤄졌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밤을 지새우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딸을 찾아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 살아있다면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익산으로 향하는 KTX 표를 예매했습니다. 15년 만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지영은 가방 속에 소리의 양말과 함께 구청에서 출력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영은 딸을 처음 맡기던 날 보육원 마당을 떠올리며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소리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지영에게는 딸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지영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소리가 정말 살아있다면 박 목사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모든 질문들이 지영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익산역에 도착한 지영은 주의사랑교회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15년 전과 달라진 거리 풍경에 잠시 길을 헤매기도 했지만 교회의 종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의사랑교회. 15년 전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종소리. 일요일 오후 예배가 막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교회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위해 그녀는 용기를 내어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안은 1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무 십자가, 같은 성경책, 같은 의자들. 그리고 박 목사도 여전히 같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막 끝나가고 있었고 신도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강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목사는 몇몇 신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전과 같았습니다.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박 목사의 미소 속에서 지영은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지영은 모든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박 목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딸을 위한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한지영. 소리 엄마예요. 아이, 살아있죠? 죽은 거 아니죠? 제발, 저 좀 속이지 말아주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박 목사는 깜짝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침착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끝난 일입니다. 돌아가세요. 박 목사의 차가운 반응에 지영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소리에 관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지영은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짚었습니다. 내 아이 돌려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왜요? 지영의 절규에 교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아이 몇 명은 두려운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목사는 표정을 굳힌 채 교회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여자분 좀 밖으로 모셔주세요. 정신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두 명의 교회 직원이 지영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지영은 저항했지만 그들은 지영을 강제로 교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내 아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다고 말해주세요. 지영의 외침이 교회 밖까지 울려 퍼졌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교회 문 앞에 쫓겨난 지영은 땅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소라, 너 아직 살아있구나. 엄마가 이번엔 절대 너 놓치지 않을게. 지영은 비에 젖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도 함께했습니다. 분노와 결의.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소리는 살아있고 누군가 그녀에게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지영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익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지영은 곧바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딸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아직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실종. 아니, 사망 신고가 안 된 제 아이를 찾고 싶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지영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신고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김대성 형사님하고 상담하세요. 이런 특이 사례는 그분이 맞습니다. 안내에 따라 지영은 김대성 형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김 형사는 처음에는 또 하나의 억지 민원인가 생각했지만 지영이 직접 쓴 당시 보육원 주소,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15년간 꾼 꿈을 정리해둔 수첩을 보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15년 전에 아이를 맡겼는데 한 달 후 전화했더니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사망 기록이 없다고 하네요. 지영의 말에 김 형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지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한 후 지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정말이라면 이건 국가의 책임도 있습니다. 김 형사의 말에 지영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최소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 형사는 우선 소리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옛 주의사랑교회 보육원 출신 아동 전출 명단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교회는 자료를 모두 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문을 보내도 전화를 해도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점점 이 사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기록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분실이 아닙니다. 김 형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사건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를 수소문하다가 10년 전 해당 보육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이영자 할머니를 찾아냈습니다. 70살의 이 할머니는 지금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찾은 김 형사와 지영. 이영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영이 소리의 사진을 보여주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아이, 기억나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리, 죽은 거 아니에요. 눈이 예뻤죠. 목사님이 돈 되는 애들만 데리고 어디론가. 할머니의 말은 끊겼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 형사는 곧바로 추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폐쇄된 보육원의 아동 명단 중 박소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가 보호시설에 입소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박소리, 제 아이가 맞을까요? 지영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김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년월일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입소 기록에 고아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 말에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엄마였음에도 자신의 딸은 고아로 자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김 형사는 곧바로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한편 김 형사는 박 목사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주의사랑교회와 보육원의 재정 상태, 박 목사의 개인 재산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아요. 보육원 지원금이 목사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몇몇은 기록 없이 사라졌고요. 김 형사의 말에 지영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반드시 찾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김 형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영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지영은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초조함과 기대감,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가에 앉아 소리의 사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소라, 엄마가 이제 정말 너를 찾을 수 있을까? 민수는 지영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지만 그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일 따뜻한 밥과 국을 가져다 주며 묵묵히 지영 곁을 지켰습니다. 지영은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15년 동안 딸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김 형사는 끊임없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박 목사의 자택과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보육원에 들어온 국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목사 개인의 용도로 사용된 정황, 그리고 아이들의 신원을 조작한 흔적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김 형사는 수사 결과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삶을 농락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 형사는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 앉으세요. 김 형사의 표정에서는 어떤 결과인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귀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형사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 지영 씨, 따님 맞습니다. 순간 지영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은 말없이 서류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15년이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소리, 정말 살아있었구나.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15년간의 슬픔과 그리움,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김 형사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지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지금 박소리 양은 서울 근교의 보호시설에 있습니다. 담당 복지사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함께 가보시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15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박 목사의 계좌를 추적해 수년간 보육원 명의로 수령한 수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개인 명의의 건물 구입비, 자녀 유학 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박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간병인의 증언, 회계장부 조작 증거, 아동 인계 문서 조작이 겹쳐 결국 긴급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영 씨,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되찾으셨어요. 김 형사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내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날 딸의 모습을 상상하며 지영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민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소리의 존재, 15년간의 슬픔, 그리고 이제 찾게 된 진실까지. 민수는 묵묵히 지영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과 소리,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남긴 흔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오늘은 그저 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 형사가 약속한 시간에 두 사람을 데리러 왔고 함께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영은 계속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곧 만날 딸의 모습만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소리. 아니, 박소리 양은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조용하지만 똑똑하고 책임감 있다고요. 김 형사의 말에 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보호시설에 도착하자 담당 복지사가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소리에게는 어머니를 만난다고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세한 상황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만의 만남,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지사는 그들을 작은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리를 데려오겠습니다. 복지사가 나간 후 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박소리는 여느 아이처럼 조용한 성격의 소녀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영을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표정. 담당 복지사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너를 만나러 왔어. 아주 먼 길을 돌아서. 박소리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어른들 앞에서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자신의 피와 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라, 엄마야. 너가 정말 죽은 줄로 알았어. 박소리는 처음엔 조용히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16살 소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엄마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베넷 저고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양말 한 짝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의 슬픔과 희망을 함께해 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주 어릴 때 입었던 거야. 그리고 이 양말, 엄마가 늘 가지고 다녔어. 박소리는 지영의 목소리와 눈물, 가슴에 안은 낡은 베넷 저고리를 본 순간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것, 오래전부터 자신의 일부였던 것 같은 감각이 소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옷, 어릴 때 제가 입은 건가요? 지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조용히 지영의 품으로 걸어와 안겼습니다. 그 품 안에서 15년 전 그 봄날의 체온이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딸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지영은 딸의 이름을 다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습니다. 한솔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15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자체와 후원단체, 아동권리기관의 협조로 지영은 소리를 정식으로 양육할 수 있는 보호권한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김 형사의 도움과 여러 기관의 지원 덕분에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영과 소리, 그리고 민수가 함께 살게 된 작은 아파트. 처음 며칠은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지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아침밥을 먹고 함께 걸으며 딸과 엄마라는 호칭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영은 소리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소리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수학을 잘한다는 것,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엄마, 그동안 정말 저를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그랬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살아있길 바랐어. 소리는 말없이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교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한편 박 목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아동학대, 사기, 공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가족과 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의 선박 목사는 여전히 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은 그의 범죄를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영은 판결문을 들고 법정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민수는 지영과 소리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소리에게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끔 소리는 민수에게 학교 숙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영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지영의 지적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민수가 도와주었습니다. 소리도 점점 엄마의 상태를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형사 김대성은 마지막 수사보고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다. 그 이름을 되찾기 위해 무려 15년을 걸었다. 그의 보고서는 이후 비슷한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민수와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엄마의 들러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지영은 다시 엄마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이제 곧 아내라는 새로운 이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소리는 민수와 지영이 앞에서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15년을 버텼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하고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영과 소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